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든 여자가 인사 올립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제 친정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적에 집을 나가셨습니다. 온 동네가 한동안 떠들썩하게 만든 일이었죠. 제 친정 아버지 쪽이 어머니보다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두 분이 띠동갑이셨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집구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시집을 안 왔지. 나보다 67살 많은 남자라고 하더니 어떻게 그것보다 한참 더 나이 차이가 난다? 게다가 아무것도 없는 집구석 꼬라지 좀 보라지. 당신은 철저히 속았기 때문에 시집을 오셨고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어머니는 항상 화가 나 계셨습니다. 제가 형제로는 친정 오빠가 한 명 있는 게 전부인데요. 어머니는 오빠에게 그 화를 거의 안 푸셨고 항상 저에게만 푸셨습니다. 어린 딸을 그 작은 몸에 때릴 때가 대체 어디 있다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저를 때리셨어요. 저는 분풀이 대상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던 나이부터 집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저에게 당신의 화를 풀어대시던 그런 못난 어머니셨으니 집을 나가셨을 때 제가 기뻤을 것 같다고요? 좋아했을 것처럼 예상이 되시나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답니다. 맞고 살았는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건만 억울하게 항상 혼이 났는데 그럼에도 어머니가 사라진 게 너무나도 슬펐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자면 제 친정 어머니는 천하의 나쁜 모친이십니다. 아주 죽일 년이 따로 없으시죠. 저는 마냥 어리석하고 멍청하고 맞아도 찍소리 한번 못하는 바보 같은 아이였고요. 하지만 이건 겉으로 보고서 생각되는 것일 뿐 그 속을 면밀히 들여다보자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이기 이전에 단지 한 사람으로 보자면 그분의 인생이 어떠했는가 그 전부터 봐야 합니다. 어머니는 5남매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집이 가난해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해야 하는 밤이 많았습니다. 좁은 방 한 칸에 온 식구가 다닥다닥 겹치듯이 누워서 매일 그렇게 배고픈 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전염병이 돌았을 때 커다란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격리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없었으며 결정적으로 의학 지식이나 상식이 부족했던 데다가 병원을 가고 약을 사다 먹을 돈은 더더욱 부족했으니까요. 전염병이 돌고 나서 몇 달 만에 5남매가 3남매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친, 즉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멀리 타지에 나가서 돈을 벌겠다며 눈물로 짐을 싸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싸늘하게 식어버린 몸으로 돌아오셨어요. 먼 타지에서 고된 일을 시작하신 지 그리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적적함과 피로를 달래기 위해 술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어느 날 다른 때와 같이 힘든 일을 마치고 술병 나발을 부셨다가 영영 깨어나지 못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술 때문에 몸이 확 상해버려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저마다 추측을 내놨습니다. 자식 새끼를 둘이나 그렇게 앞세웠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으랴. 그래서 비통함에 그만 살고 싶다고 하면서 스스로 이승을 떠난 걸 수도 있어. 더러는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하였으나 어머니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들 뿐이었죠. 어머니는 당시의 모친이 슬픔 속에서 배를 매만지는 광경을 보셨습니다. 제 외할머니께서는 그때 놀랍게도 임신 중이셨던 거예요. 뱃속에 6째가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신 채로 외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신 것이었죠. 외할머니께서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진작 연락을 했어야 했다며 후회를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 부담이 될까봐 차마 바로 밝히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하셨어요. 만약 임신 사실을 아셨다면 먼 타지에서 생활을 달리하셨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외할머니께서는 날짜가 다 차기도 전에 극심한 진통을 겪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혼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기를 반복하셨던 외할머니께서는 간신히 출산을 마치셨는데 이틀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그로부터 사흘이 더 지나서 짧은 생을 마쳤고요. 3남매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두 분이 잘 살아라 이렇게 짧은 마지막 인사만 남긴 채로 각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 떠나버리셨던 것이었죠. 어머니는 혼자가 되셨습니다. 악착같이 악바리처럼 하루하루 어떻게든 살아나가셨어요. 연락이 되는 친인척이라고는 고모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당신의 고모로부터
괜히 나이만 먹을 생각하지 말고 시집이나 일찍 가는 게 현명한 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런 소리를 그분이 꺼내신 건 아니었죠. 어머니를 당장 시집 보낼 작정을 다하시고서 서두를 꺼내셨던 것이었으니까요. 나이도 67살 정도 차이가 나고 그 집안이 유복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굶어 죽을 걱정은 없어서 먹고 살 염려는 안 해도 되니 이 정도면 더 따지고 잴 것도 없다면서 어느 결혼 자리를 강력히 권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꾸만 이어지는 강력한 권유에 별수 없이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셨던 것입니다. 얼른 시집가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안정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당시의 고모의 말씀이 자꾸만 귓가에 메아리를 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결혼해서 그 생활이 나빠봤자 내가 살면서 겪은 것보다 뭘 더 얼마나 나쁘겠어. 어머니는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다독이며 가진 것을 바리바리 챙기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시집을 가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펼쳐진 생활은 당신이 막연하게 예상했던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죠. 가장 첫째를 꼽아보자면 단연 아버지가 당신과 12살 위였다는 점이었고요. 어머니는 그걸 아신 순간부터 속았다는 기분을 단체 떨쳐내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부득불 돈을 쥐어짜았으니 네가 그 값을 앞으로 톡톡히 해내야 할 것이야. 친할머니의 호통 앞에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 움츠러들었습니다. 매서운 태도 또한 당황스러웠으나 더한 것은 그 내용에 있었죠. 당신의 고모가 설마하니 돈을 받고서 조카를 지질한 결혼 자리에 밀어넣으신 분일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친할머니께서는 가뜩이나 돈이 없는 집구석인데 며느리를 들이느라 돈을 썼으니 그만한 값어치를 며느리로부터 반드시 받아내야겠다며 눈을 빛내고 이를 갈고 계셨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생전에 몸이 편찮으셔서 칩거 생활을 오래 하고 계셨고요. 어머니는 오빠를 낳으신 이후로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곁에서 수발을 드셨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것만 해도 사실 벅찬 일이잖아요. 그런데 환자까지 돌보면서 오만 집안일까지 혼자 다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새벽에 발작이 크게 와서 병원으로 옮겨지셨던 친할아버지께서는 이튿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손가락질을 당하셨습니다. 정성이 부족했던 거야, 정성이. 친할머니께서 앞장서서 당신의 며느리를 힐난하셨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어머니가 환자 보기를 돌같이 하여서 이렇게 된 거라는 소리를 퍼뜨리셨습니다. 그 일은 어머니로 하여금 이런 생활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혼? 그렇게 번거로운 걸 해내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내가 도망을 가버리면 되는 거지. 안 그래? 호련히 떠나버리셨던 당신의 형제들 역시 그러하였음을 떠올려내신 어머니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내리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우 같지 못하셨죠. 그런 속내를 숨기지 않고서 전부 밝히셨던 거예요. 어머니 딴에는 그렇게 하면 친할머니께서 미안해하시고 반성을 하시고 태도를 달리하실 줄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할머니께서는 전혀 그리 굴지 않으시는 분이었고 오히려 그 후로 아버지까지 종용해 대시면서 어머니를 못살게 구셨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뜻에 아버지가 반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 즉시 우는 소리를 시작하셨고 죽겠다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당신의 입맛대로 조정하려고 드셨죠. 아주 처음부터 그러셨던 것은 아니고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신 이후로 점점 그렇게 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자식에 대해서 매사에 통제를 하려고 드시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셨던 거예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운 나쁘게 당했던 한순간의 사고로 아버지는 다리 한쪽을 절게 되셨습니다. 이후 세상을 비관하고 우울해하고만 계셨던 아버지의 정신력을 친할머니께서 사실상 지배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자식을 살리고 위하는 길이라고 여기면서 말이죠. 부모님의 결혼도 당연히 친할머니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었던 결과물임은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었을 정도이죠. 내 말을 들으니 색시도 생겼고 아들 자식도 생겼잖아. 이것 봐라. 내 덕분에 네가 다 잘됐지. 그러니 이번에도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 어미가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건데 네가 안 따라주면 이 어미는 어찌할까? 그냥 죽을까? 불편한 한쪽 다리, 그리고 사고 이후로 바닥을 치게 된 자존감과 자신감.
아버지가 기껏 푼돈이나 벌어오시는 분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그런 모습마저 눈물겹고 대견하다고 하셨고요. 그러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처자식이 생겼어도 당신의 모친이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기가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도망갈 생각을 못하게 하려면 당장에 둘째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친할머니께서는 아버지를 향해 주장을 해대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던 생명이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계획에 없던 뱃속에 둘째가 들어서자 어머니는 언제든 수틀리면 도망가도 된다는 생각을 이제 쉬이하기 힘들어지셨죠. 아들에 이어서 딸까지 자식이 하나일 때와 둘일 때는 상황이 많이 다른 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갈수록 악에 박쳐가셨죠. 원망과 화가 자꾸 그 안에 쌓여만 갔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며 분풀이 대상으로 삼고 때리기까지 하셨던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무서웠고 서러웠고 나이가 들어서도 희석되지 않은 아픔이었기에 절대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행위들을 용서를 할 수는 없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해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찮으셨던 친할아버지 수발에 아이 육아에 온갖 집안일도 모자라서 식당에 나가 설거지 일까지 하셨던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어머니를 안쓰러이 여길 때면 친할머니께서 득달같이 눈을 무섭게 빛내셨습니다. 그것에게 가족이 있냐 뭐가 있냐, 어? 안 그러니? 가족이라고는 자기 조카를 팔아먹을 궁리만 골똘히하는 고모라는 여자, 그거 하나뿐이었잖아. 쪼르르 어디 달려가서 꼰지를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지. 그러니 그것에게 우리가 함부로 굴어도 돼. 아니, 함부로 취급을 해야만 해.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딱 휘어잡고 입맛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는 거야. 제 친정이란 이런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은 온통 문제만 가득한 집이었죠. 결국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자식들을 그 집에 두신 채로 당신의 인생을 살겠다며 떠나셨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는 사람이야. 더 이상은 이렇게 사는 것 같지도 않게 살 수는 없어. 어머님은 곰처럼 굴고 마셨던 몇 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떠날 작정을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으셨으며 티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떠나시기 직전에 며칠 동안은 모든 걸 체념하고 받아들인 사람처럼 행동을 하셨었죠. 그러나 저는 그 시기에 어머니로부터 과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당신의 이야기를 왜 해주시는지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또한 그 당시로는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고요. 어렸으니까요. 어린 딸을 향해서 어머니는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고 살라는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네 오빠라면 모를까. 나는 너를 낳아서 행복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 너는 잘못된 부모 밑에서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그래, 그런 거야. 이게 지금 서로가 불행한 상황인 거지. 당신은 바복한 팔자를 지닌 집안에서 태어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딸인 저 또한 그런 걸 물려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함부로 남자 만나서 가정 꾸릴 생각은 하지 말라며 몫을 박으셨죠. 그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는데 저는 은연중에 어머니가 당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던 것이 조금이나마 이해를 받고자 하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할머니는 그때 가히 대성통곡을 하셨었죠. 부모도 형제도 없는 그딴 년을 애초에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둘째까지 낳고 이제 다 포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년이 결국은 이렇게 도망을 가다니, 사람의 뒤통수를 이렇게나 세게 쳐버리다니, 내가 그런 년한테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아이고 원통해라. 아이고 분해라. 하도 시끄럽게 구셨던지라 온 동네 사람들이 친할머니의 그런 행동을 다 알았습니다. 결국 한마디씩 하기도 했었고요. 도망간 며느리를 욕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것 하세요. 도망갈 만하니까 갔겠죠. 사기를 쳐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셨으니 처음에 잘못을 먼저 하셨잖아요. 보다 못한 동네 사람들이 참견을 하자 친할머니께서 펄쩍 뛰셨습니다. 사기라니? 무슨 사기를 쳤다는 거야? 왜 엄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들어? 하지만 아버지의 나이와 집안의 재산, 이런 것들을 전부 어머니는 잘못 아시고 결혼을 하신 분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다리를 살짝 져시는 것도 당연히 모르신 채로 결혼을 하셨고요. 친할머니가 워낙 유난스러운 분이라는 생각을 알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 모두 속으로는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아니고 그 시절인데 자식을 둘이나 내버려 두고서 집을 나간 여자의 편은 은근히 동네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고 두둔을 해주었으니 친할머니 입장에서는 충격이 크셨겠죠. 그래서였던 건가 봅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3년이 조금 안 돼서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잘못 살지 않았어. 나는 억울해. 내가 왜 고작 여기까지여야 하는 거지. 하늘도 무심하구나. 건강이 확 나빠져서 돌아가셨던 친할머니의 유언은 고작 그런 중얼거림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빠와 저를 향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적어도 저희 남매의 앞길을 막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뭘 하면서 어떻게 살든 저희 남매의 자유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라고 하셨어요.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은 유일한 보호자인 어른으로서 아무것도 지원해 줄 수 없는 당신 스스로의 처지가 너무 무력하고 안타까워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또한 친할머니의 그늘에 가려서 살아오신 지난날을 지독하게 후회하고 계셨기 때문에 최소한 당신의 자식들은 가진 건 없어도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눈치만 잔뜩 보면서 얻어맞았던 탓인지 저는 소심하고 유약했습니다. 세상에 뛰어들 용기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오빠가 알아서 돈을 벌고 알아서 잘 살겠다며 짐을 싸고 나간 이후로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듯 싶어요. 명목으로는 공장이 줄비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숙식 해결을 하며 돈을 벌고 살겠다는 오빠의 뜻이었으나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질지 어떨지는 알 수 없었죠.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말도 안 남겼고요. 이제 아버지의 곁에는 저뿐이었고 제 인생을 꾸려나가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셨던 말씀들도 함께 떠올려내고는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는 못했었나 봅니다. 남자를 더 경계하고 조심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어머니의 경우처럼 중매 결혼이 아니라 마음이 끌려서 만난 남자니까 문제없이 괜찮을 줄 알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뛰어든답시고 도전을 했던 게 일자리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 나이 20살 일하던 곳에서 만난 언니들과 제법 친해지게 되었고 근처에 반찬이 잘 나오는 식당이 있다며 저를 이끄는 손길에 따라갔습니다. 대학생들도 여기 많이 오잖아. 가격도 싸고 양도 괜찮으니까. 여기 주변에 있는 대학이라면 설마 거기 말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곳? 언니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제가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같이 다들 대학 이야기를 하며 부럽다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대학 가는 인연이 없었으니까요. 언니들은 그 대학교의 재학생들이 부럽다고 하였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와는 아예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마 제가 그 대학을 다니는 사람하고 인연을 맺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그 식당에서 자리가 없는 관계로 합석을 하게 되었다가 시작된 인연이었죠. 준수한 얼굴에 깔끔한 옷차림, 그렇게 얼핏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늠을 해보아도 잘 사는 집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몰라도 그 정도는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제 두근거리는 심정이 드러난 눈빛을 상대가 느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고작 그런 사소한 계기로도 가능한 것이었죠. 편의상 바로 남편이라고 칭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제 남편은 처음에 제 예상대로 잘 사는 집 아들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더 잘 살아서 알고 났을 때 제가 당황스러웠고요. 나는 이 사람에게 전혀 갖다 붙일 것도 아니구나. 일찍이 포기를 할까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꾸 저에게 자기는 무조건 진심이라고 하였어요. 자기의 마음에는 진심이 가득하며 자기는 저를 운명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죠. 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떤 여자가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애써 저는 현실적인 대답을 내놓았어요. 어차피 우리는 안 돼. 결론은 정해져 있잖아. 오빠도 사실은 속으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그러자 남편이 절대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서 약간 발끈하는 듯 싶더니 저를 데리고 자기 집에 인사를 갔던 거예요. 시댁이라고 바로 칭할게요. 그때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시댁으로 얼떨결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를 보고서 다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대략 저에 대한 소개를 그 자리에서 남편이 밝혔거든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충격을 받으신 시어머니께서 스르르 주저앉으셨고 그것이 신호라도 된 양 시누이들이 일제히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왔었고 시누이들이 이번에는 저를 향해 삿대질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떨구고서 돌아섰네요.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시댁을 나와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 눈물 자국을 말끔히 닦고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빨개진 눈가까지는 숨겨지지가 않은 모양이었어요. 저를 보신 아버지가 무슨 일 있냐고 걱정스레 물어오셨거든요. 원체 건강과 가깝지 않으신 분이었으나 예전보다 확실히 기력이 다 빠져서 초라하게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막 쓰라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왜 그러셨냐고, 왜 그렇게 무력하셨냐고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따지지 못했던 것은 아버지 또한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피해자였고 너무 안 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좁고 어둑한 저희 집을 보니까 몇 시간 전에 보고 온 멀쩡한 시댁하고는 비교도 안 되었죠. 대체 인생이 뭔가 싶었네요. 답을 모르겠으나 일단 지독하게 불공평한 것이라는 점만은 확실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만나는 사람이 부잣집 자식이에요. 차이가 나서 무섭고 두려워요. 제 마음을 이제 접을까 싶어요. 헛된 희망 따위 버리려고요. 저는 제 상황을 솔직하게 밝혔는데 아버지로부터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네가 어디가 어때서? 네가 괜찮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잣집 자식놈도 너를 만난 것 아니겠냐? 자신감을 가져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도 좋아.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을 해주실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너무 의외였고 괜스레 제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튿날 남편과 진지한 이야기를 하러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선을 긋는 대신 더 마음을 다하며 만나자고 말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남편이 기쁜 얼굴로 저를 안아주었고 그 후로 저희는 시댁에 굳이 말을 안 하고서 몰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뱃속에 아이가 들어섰어요. 이걸 어째야 하나 싶어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이가 생겼으니 책임지고 저와 결혼을 해야겠다며 시댁에 선언을 하였어요. 시댁에는 곡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연신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께서 울분에 찬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버렸던 거예요. 뱃속에 든 애만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니야? 저것만 없애면 되는 거잖아. 분명히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눈까지 마주쳤습니다. 겁에 질렸던 저는 이대로라면 정말로 뱃속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가방부터 쌌어요. 아버지한테는 아는 언니 집에 가서 당분간 지낸다고만 말씀을 드렸고요. 공장에서 연을 맺었던 언니들의 집으로 오가며 그렇게 지내다가 한 달 만에 잡혔습니다. 저를 찾던 남편이 결국 제 꼬리를 밟았는데 그러자마자 시댁에서 움직였던 거예요. 당장 시어머니께서 저를 잡아 끌고 병원으로 향하셨죠. 그냥 같이 가서 확인이나 해보자니까 왜 겁을 먹고 그러니? 누가 잡아먹는데? 무섭게 외치시던 시어머니를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니 제가 임신 사실을 생각보다 늦게 안 거였더라고요. 이미 태아가 뱃속에서 많이 자란 상태였습니다. 제가 또 남들보다 겉으로 배에서 티가 안 났던 거였어요. 결정적으로 뱃속의 아이는 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거기까지 확인하신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왜 멋대로 행동하냐면서 자기 가족들한테 따지고 난리를 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한 수 접겠다고 하시며 저보고 시댁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임신한 지 꽤 됐는데 얼른 애부터 낳아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죄송하고 민망한 소식을 알려드렸죠. 임신을 했고 이만저만해서 그 집에 가서 살게 되었으며 일단은 몸부터 풀기로 했다고요.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놀라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제가 집을 나설 때 겨우 한마디 내뱉으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나서 시댁에 들어가며 제가 눈물을 훔쳤었네요. 저는 23 봄날의 아기를 낳았습니다.
출산을 하자마자 이상하게 어머니 생각이 나서 너무 슬펐어요.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가 왜 그렇게 떠오르던지요.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들었던 그 이야기가 이제 와서는 미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어난 아기의 눈에 금세 자리 잡은 것은 쌍꺼풀이었어요. 저는 쌍꺼풀이 없었고 시댁 사람들은 모두 있었습니다. 또한 아기를 보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막내 동생이 떠오른다고 하셨었죠. 그렇게 아기가 당신의 손자임을 시인하고 인정하셨고요. 저는 아기를 낳고서 시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런 말도 못 꺼내고 아기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그렇게 시댁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다들 저를 군식구 대하듯 서늘하게 쳐다봤고 그것은 때때로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제가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 그 누구의 비위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숨을 죽이고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아기의 첫돌이 지나고 나서 제가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부가 됐다고 관공서에 가서 신고도 안 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거? 이미 다 돼 있는데? 정말이야? 나는 하루 간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돼 있지? 그거 원래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거야. 시스템이 그래. 그렇구나. 나는 또 괜한 걱정을 했네. 민망해하던 제가 남편의 눈에는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남편이 결혼을 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니? 내가 있는데 아이까지 낳았는데 다른 여자하고 결혼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 거야? 시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처음 엿들었을 땐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맞았더라고요. 상대는 꽤 잘 사는 집안의 고명딸이라고 했습니다. 격이 맞는 며느리라고 칭하며 시어머니께서는 격이 떨어지는 저만 사라지면 모든 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일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보고 아이와 함께 사라져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이 집안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저의 착각이었다고요? 어떻게 다들 그러실 수가 있나요? 시끄러워. 어디서 소리를 질러? 너 따위에게서 본 핏줄이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의 핏줄인 건 맞으니 아이는 우리가 거둬주마. 잘된 일이지. 제가 낳은 제 자식인데 빼앗기게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잘된 일이겠습니까? 저는 미칠 지경이었어요. 시댁에서 왜 저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제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큰 시누이가 일찍 시집을 간 몸이었지만 계속 임신 소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큰 시매부가 바람이 나는 바람에 임신 소식이 없던 이유가 이쪽에 있었음이 밝혀졌어요. 상간녀를 2년 넘게 만났고 그 여자는 작정을 하고서 임신을 바랐지만 소식이 없었거든요. 큰 시매부가 집안이 굉장히 유복했기 때문에 그 상간녀가 안달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은 시매부는 보통으로 사는 집안이었고요. 여긴 이미 애가 둘이었는데 대신에 둘 다 딸이었습니다. 큰 시매부의 집안에서 불륜건으로 난리가 났고 큰 시누이에게 다 덕자면서 빌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자기 시댁이 워낙 잘 사니까 이혼이라든지 다른 건 생각 못했대요. 시부모님이 절대 허락 안 하실 게 확실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큰 시누이네한테 제 아이를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큰 시매부 집안에서도 대찬성을 했고요. 아이의 엄마인 저 빼고 모두가 한통속으로 이미 작당을 끝냈다는 것에 저는 실신까지 했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우리가 너를 죽이는 것도 아닌데 왜 살려달라고 하냐면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비웃으셨습니다. 남편은 비통하게 눈을 질끈 감으면서 나를 외면했어요. 당분간 먹고 살 만큼은 챙겨서 돌려보내주마. 그러니 좋게 말할 때 좀 꺼져주지 그러니. 제가 그냥 이 집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키울게요. 그래도 안 될까요? 시어머니 앞에서 울며 불며 비는 저를 남편이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이야기를 저에게 속삭였어요. 매형 집안이 보통이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출세길이 제대로 열릴 수 있는 집안이야. 자,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그거 다 차지하고 누리는 거야.
우리? 우리라고 했어? 애초에 우리라는 생각은 있었니? 당신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미안해.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고 내가 그걸 몰랐어. 미안하다고 하면 다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많이 편찮아지셨어요.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고 아이도 잘 살게 해줘야지 않겠냐는 시댁의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아이한테 박복한 팔자를 물려주고 싶어? 만약에 데리고 가면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건데? 무슨 수로 풍족하게 키워줄 건데? 어떤 인생을 안겨줄 수 있는데? 남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겁한 놈이 변명을 하기를 자기는 모친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서 따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틀린 소리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포기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의 모습에서 제 아버지의 옛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친이 하라는 대로 조정당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의지 하나를 똑바로 관철 못 시킨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닮아 있었습니다. 다른 소리는 굳이 안 하고 시댁과 집안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지낼수록 힘들어졌고 그래서 아이를 그 집에 두고 나오려고 한다고 이렇게만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다 정리하고 그 집을 나오면 돈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아버지 치료 받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아보셨잖아요. 아버지는 비통함이 목구멍을 막아 차마 아무 소리도 못하겠다는 모습으로 눈물만 한 줄기 흘리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웠던 언니에게 사정을 대략 털어놓았어요. 큰 심해부가 바람을 피운 게 소문이 나서 그것 때문에 몇 년간 외국으로 나가서 살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 아이도 함께 갈 테고 제가 그런 상류 사회를 엿볼 수 없으니 이제 어쩌면 두 번 다시는 평생 아이를 못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울었더니 그 언니가 착잡한 얼굴로 자기가 아는 사람이 미용실을 한다고 알려주었어요. 거기선 눈썹 문신 같은 것도 다양하게 하는데 사람 일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걸로 표시라도 남기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줬습니다. 자식이 고아원에 어쩔 수 없이 맡기면서 부모가 똑같이 문신을 남겼다가 그걸 통해서 나중에 서로를 알아본 사례도 있었다고 저한테 말을 해줬고 단박에 저는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휘둘리기만 하다가 내쫓기게 됐는데 제발 뭐 하나라도 제 의지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딱 하루만 자고 오겠다고 시댁에 말을 했어요. 어림도 없다는 듯 굴더니 친정아버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안겨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시더군요. 허튼 수작을 부려봤자 어차피 손바닥 아니라는 시어머니의 으름장을 곱씹으며 저는 아이와 저의 몸에 똑같은 문신을 새겼습니다. 작은 십자가와 그걸 둘러싸고 점 2개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새길 때 아이가 울어서 너무 미안했고 저는 거의 오열을 했습니다.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다고 목이 쉴 때까지 그 말만 반복했어요. 그때가 늦가을이었고 그래서 팔에 남긴 문신이 바로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돌아가자마자 즉각 아이를 그 자리에서 빼앗겼어요. 큰 시누이가 아이를 낚아채서 자기가 안았고요. 가방 하나가 제 발치에 날아왔습니다. 그거 들고 당장 여기서 꺼져. 2번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그때는 어떤 보복을 우리가 할지 모르니까. 설마 이렇게 바로 아이를 빼앗기고 내쳐질 줄은 몰랐기에 적어도 하루 이틀은 주어질 줄 알았기에 제가 망연자실에 있자 시어머니께서는 아예 가방을 대문 밖으로 던지셨고 제 머리채를 쥐고서 저까지 밖으로 끌고 나가셨어요. 제가 바닥을 구르는 모습을 보시며 혀를 끌끌 차시던 게 마지막 모습이었죠. 어떻게 너 같은 게 주제도 모르고 우리 아들하고. 더러운 년. 쾅 닫히는 대문 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가방을 품에 안고서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에 치료가 없었다면 그대로 돌아가실 뻔한 상태였습니다. 받은 돈으로 아버지를 치료받게 해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새언니를 옆에 데리고서 말이죠. 오빠는 새로운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엔 실패했지만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새언니는 조용하고 인자한 사람이었어요. 남매가 어째 반대가 된 것 같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오빠가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제가 아이까지 낳고 살다가 돈이 든 가방 하나만 받고 내쫓겼다는 전말을 알게 된 오빠가
한참을 탄식했습니다. 저는 수치스러웠고 서글퍼서 한참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어느새 제 곁에 새언니가 다가와 있었죠. 그 고요한 위로가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새언니 쪽에서 먼저 다 함께 살자고 말을 해왔어요. 저를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상의가 시작되었고 모두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살아본 지역에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도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더군요. 저 거대한 바다를 보며 싹 다 잊으라고, 남은 인생은 어떻게든 잘 살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새언니가 그렇게 말을 해줄 때마다 저는 다시 시작해볼 용기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부산에 내려간 지 5년여가 되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유언으로는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자식을 등지고 인생을 찾아 떠났던 어머니처럼 저도 제 아이는 이번 생에서는 생각도 하지 말고 얼른 새로운 인연을 만나 진정한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겨주셨어요. 어렸을 적에는 답답하기만 보였고 원망만 되었던 아버지였는데 돌아가실 때에는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만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만 보고 저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딸이라서 그랬을까요? 제 배로 낳은 자식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멀쩡히 저만의 일상을 어느새인가 살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제 어머니 또한 아주 잘 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 한켠이 후련해지기도 했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주 순박하고 진국인 남자였죠. 결혼하기 전에 저의 과거를 다 밝혔는데 다른 말 하나 없고 그저 괜찮다라고 말해준 남자였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는 계속 부산에서 살았으나 저는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고 지내다가 10년째가 되던 해에 다시 상경을 하였습니다. 애들 아빠의 일 문제 때문이었죠. 다시 올라왔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앞길이 창창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두 아이를 대학에 보냈네요. 큰애가 첫 취업을 했을 무렵 저도 새로 시작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소위 파출부로 불리는 일이었는데요. 그 옛날에 공장에서 인연을 맺었던 언니 한 분하고 상경을 한 뒤에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쭉 소식을 주고받으며 지냈거든요. 이 언니가 파출부 일을 하였고 그쪽으로 소식통이 밝았습니다. 권유를 받아서 처음에는 아기를 키우는 젊은 부부 집에 가서 일을 해봤는데 꽤 적성이 맞았고 은근히 보람되더라고요. 그 부부가 멀리 이사가게 돼서 올해 그 집 일은 못하게 됐지만 파출부를 구한다는 곳에 저를 연결해 주었어요. 저를 아주 잘 봐주었던 것이죠. 고마운 마음에 거절할 생각은 못하고서 소개를 받은 집에 가보았습니다. 주소지를 받고 찾아간 곳에서 제가 처음 든 생각은 난 이 집에서 일을 못하겠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꼽아도 이것보다 잘해놓은 고급 빌라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유명 연예인이며 사업가들이 산다는 그런 곳에 제가 어찌 발을 들이겠나 싶었는데 저를 맞아주신 사모님의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집주인이 젊길래 실례지만 나이를 여쭈었더니 고작 30대 중반밖에 안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곳에 산다니 인생의 출발부터 남들과는 달랐구나. 남편분이라는 여기 사장님은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감탄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일단 일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말을 내뱉은 후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일을 했던 집, 거기 젊은 부부하고 여기 사장님 내외가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은 셈이니 제가 누를 끼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래 일은 못하더라도 일단 첫 단추를 잘 끼워보자는 자세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집주인 사장님을 본 것은 딱 3번째 출근을 했던 날이었어요. 사모님이 요청한 토마토 소스를 직접 부엌에서 만들고 있던 때 사장님이 귀가를 하셨던 거예요. 한낮인데 말이죠. 당황한 제가 얼른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아, 새로 오셨다는 분이군요. 일을 너무 잘하신다고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서류를 챙길 게 있어서 들렀다고 짧게 설명을 하는 사장님의 인상이 참 넉살 좋아 보였습니다. 기업을 차차 물려받을 대단한 위치에 있으면서 인상 또한 저리 서글서글할 수 있을까 싶어서 신기했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끓이고 있던 소스를 3개 휘젓고 말았나 봅니다. 팍 튀어오른 소스 때문에 옷이 너무 보기에 지저분해진 것 같아서 저는 얼른 앞치마를 풀고 소스가 묻은 옷을 벗었습니다.
가디건을 긴팔 티셔츠처럼 입고 왔던 날이라 벗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에는 반팔 티셔츠를 입은 상태였고요. 소스를 너무 많이 튀어서 아무래도 다시 입지는 못하겠고 고이 집으로 가져가서 세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반팔 티셔츠를 입고서 마저 일을 할 작정이었고요. 그런 궁리를 하느라 저는 사장님이 제 뒤로 다가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팔에 있는 거 혹시 문신인가요? 어머 깜짝이야. 아유 죄송해요. 제가 인기척을 못 느꼈네요. 먼저 좀 가보겠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반응이 없으시길래 뭐 하시나 싶어서 가까이 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방금 팔뚝 뒤쪽에 있던 거 문신이 맞을까요? 가디건을 벗느라 반팔 티셔츠에 자락이 말려 올라갔던 듯 싶었어요. 하필이면 그 문신을 들키다니 설마 해고되는 건가 싶어서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럴 운명이었구나 싶기도 해서 순순히 시인을 하였고요. 네, 맞습니다. 사연이 좀 있어서요. 문신이라니 보기 좀 안 좋죠. 그만두라고 하시면 지체 없이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저도 그런 문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 문신이란요? 그게 설마 사장님의 왼쪽 팔뚝 뒤쪽에 있는 건 아니겠죠? 제 것과는 다르게 아주 작은 크기로요. 사장님의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묻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제 눈에 들어온 사장님의 얼굴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쌍꺼풀이 두드러진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눈동자가 몹시 흔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아는 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문신이 있었고 가족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으며 지우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으나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놔두었다는 그런 설명을 사장님이 홀린 듯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서로가 너무나도 가까운 핏줄이라는 사실을요.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서 사장님에게 양친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던 저는 대답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반쯤 기절하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찌 그 이름들을 제가 잊을 수 있었겠나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제 정체를 밝히고 안 밝히고 고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네, 내가 엄마예요. 내가 엄마라서 알았어요. 그 문신 내가 내 새끼한테 남겼으니까. 네? 엄마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사장님, 아니 제 아들은 제가 울부짖는 걸 보면서 차마 이 상황을 부정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물을 떠다 줬고 저는 거의 정신이 나갈 뻔했다가 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힘들게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을 봐야만 했습니다. 직접 만져봐야만 했습니다. 그 일념에 사로잡혀서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졌고 그러자 놀랍게도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줄 수 있냐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난 후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쩌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너무 안 닮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엄청난 비하가 있을 줄은 살면서 상상조차 못 해봤습니다. 늘 궁금했던 작은 문신에 그런 사연이 담겨져 있었을 줄이야. 아들이 머리를 감싸지며 괴로워했습니다. 저에게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에게 모질게 굴었던 가족 모두를 대신해 일단 사과부터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죄책감으로 미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을 뿐이에요. 건강하게 잘 자랐고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 없이 이렇듯 멋진 환경에서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걸 보니 그저 안심이 되고 행복할 따름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저에게 못되게 굴었던 시어머니께서는 암에 걸려 돌아가신 지 꽤 되었더라고요. 제 아들의 모친으로 살아온 큰 시누이는 바람기 많고 제멋대로인 자기 남편을 결국 감당하지 못해서 화병을 앓다가 얻은 거 하나 없는 이혼을 한 뒤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부친, 한때는 제가 남편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은 놀랍게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를 버리고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어느 날 같이 병원에 검진을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부부가 나란히 숨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지라 제 입에서는 그저 탄식만 한참이나 흘러나왔을 뿐이었죠. 아들에게는 자신의 가족이, 저에게는 저의 가족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이 맞이했다고 해서 당장 같이 산다든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원했고 제 정체를 알게 된 후 기절할 듯 놀랐던 며느리 역시도 자기 또한 찬성을 한다고 그랬으나 저는 같이 살 수 없었어요. 그냥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아들은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왔다고 한들 저는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결국 자식을 버린 엄마였으니까요. 그 생각이 자꾸만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한 제 남편과 제 자식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비밀을 숨길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를 했고 아들은 저희 가족에게 앞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어요. 제가 남은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럴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엄마.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엄마 소리 하나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투루 쓰인 순간들이 결국 하나도 없는 것이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난 이야기를 모두 알게 된 아들이 저에게 제안하기를 한번 자기 외할머니를 찾아보면 어떨까 싶다고 그러더군요. 제 친정 어머니 말입니다. 저의 허락만 떨어지면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이제 와서 찾아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분의 인생에 간섭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지 이것만큼은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저라면 어찌하시겠나요? 나이 먹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고 있으니 새삼 제가 지내온 세월들이 새롭게 느껴지는군요. 저 역시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오늘은 오래전 멀리 간 남편도 떠올려 볼 겸 가슴 깊은 곳에 있던 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해요. 들어주실 거죠? 저는 아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게 되었어요. 우선 저와 남편은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자라오게 되었는데요. 한창 어릴 적 우리 동네 아이들은 모두 바닷가 근처에서 자라서 친구 마냥 놀이터 마냥 그 주변에서 놀곤 했었어요. 같은 학교에 다녔던 남편도 그 바닷가 옆에서 놀던 아이였어요. 저는 남편이 명운이라는 이름에 매번 자주 놀러 나오는 바닷가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좋아한단 말은 못하고 늘 그 주변을 서성거리곤 했었어요. 저는 몸이 조금 좋지 않아서 햇빛을 너무 쬐면 어질어질하고 팔 쪽에 알레르기가 나곤 했었는데 그런데도 참고 걸어서 남편을 보러 갈 만큼 오랫동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돌아오는 길 마주친 남편이 매번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고 어쩔 수 없다는 듯 혀를 차면서 같이 집에 가자 하더군요. 너무 좋아 입이 해벌쭉 벌어졌죠. 하지만 한창 내리쬐는 더위 앞에 힘들어서 그랬는지 가는 내내 연신 땀이 나고 앞이 어지럽더군요. 진순이,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라고 말은 하고 싶었지만 진짜로 한쪽 머리가 띵하게 울려오는 것이 대답을 제대로 하기 힘들었어요. 그런 저를 보더니 결국 명훈이는 완전히 제 마음을 뺏어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엎혀 얼른. 아니야, 괜찮아 나. 아, 얼른. 그런데 이때 저만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명훈이 등에 엎여 뭔 정신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제 얼굴을 보고 기겁하시더라고요. 어머, 진순이 왜 그래? 너 괜찮은 거야? 엄마 말로는 이미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고 하고 누가 봐도 평범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했어요. 허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실실거리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약을 먹어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 정도로 열렬히 쫓아다녔고 결국 우리는 연애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양가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함께 살고 있던 서방님 두 분은 신혼인 자기 형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은 방을 얻어 나가시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셋이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어머니는 딸이 없어 늘 딸이 고팠다며 저에게 정말 너무 잘해주셨어요. 어찌 보면 당시 몸이 아픈 며느리는 아들 고생시킨다며 흉보는 것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진순아, 많이 아프니? 좀 여기 누워있어 보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밥 차려야죠. 애는 무슨, 아픈 애가 무슨 밥을 차린단 게야. 그러지 말고 여기 내 무릎에 누워보래도 배를 이렇게 살살 문질러주면 좀 편안해질 거야. 가끔 제가 기력 없어 앉아있고 하면 어머니께선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배를 살살 만져주셨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픈 배도 얼른 낫고 기력도 돋는다면서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얼마나 멋지고 좋게 느껴지던지 남편은 이렇게 없는 집에 시집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끔 눈 감으면 아직도 이때가 눈가에 어른거려 그리울 정도인데요. 눈을 뜨면 그렇게 내가 좋아해서 따라다니다시피 했던 남편이 있고 건너방에는 딸마냥 다정스레 잘해주시는 시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밥 짓는 냄새가 솔솔 나는 그런 집이 저는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아기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워낙 몸이 약하니 그래서 애기씨도 잘 안 들어서나 싶어 괜히 절 탓하게 되고 너무 속상하더군요. 딱 그 문제 하나만 충족되면 정말 바랄 게 없었는데 말이에요. 허나 제가 풀이 한껏 죽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남편은 그런 제게 다가와 이리 말해주었답니다. 진순아, 괜찮아. 아기는 하늘이 주시는 거라 하잖아. 마음 편히 기다리다 보면 이쁜 아기가 우릴 찾아올 거야. 알았어. 여보, 고마워. 그래, 진순아. 시애미도 그리 생각한다. 그러니 너무 기운 빼지 말아라. 알겠지? 그나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었기에 버틸 수 있던 나날들이었죠. 그러나 인생은 어쩜 이렇게 가혹하고 욕심쟁이처럼 없는 사람한테 더 앗아가려 하는 걸까요? 이때 그렇게 아기가 안 들어선다고 탓하고 울기에는 내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날 모든 일이 벌어진 그 밤, 비바람이 치고 전쟁이 난 것처럼 천둥번개가 무섭게 꽝꽝거리던 밤, 아침부터 전 묘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고 내내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냥 여느 때처럼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며 그럭저럭 남편을 아침에 배웅해 주었어요. 그리고 가끔 일찍 들어올 때가 있고 늦을 때가 있는 남편을 위해 밥도 준비하고 집도 치우고 이것저것 일들을 하고 있는데 유독 날씨가 짓궂더군요. 바다에 나간 가족들을 둘러보는 사람들의 마음이란 늘상 이럴 때 썩 좋지 않았고 우리 남편은 더더욱 뱃일을 하는 게 그렇게 손에 익지 않고 힘들다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척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어찌되었건 일머리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런 상태로 수년을 보냈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아리만치 천둥번개가 무섭게 치고 있었고 바다에 나가는 남자들을 숱하게 봐오신 어머니도 걱정이 좀 되셨는지 같이 나와 계시더군요. 어머니, 그이 괜찮겠죠? 그럼 진순이 너는 안색이 안 좋구나. 들어가 있거라. 여긴 시애미가 있을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 있을래요. 들어가래도. 그날도 좀 어지럽고 앞이 핑핑 도는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제 안색을 먼저 알아채곤 얼른 들어가라 하셨어요. 여차하면 쓰러질 것 같아 일단은 방에 들어와서 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주 야단스럽게 우리 집에 들이닥치더군요. 아무리 꿈이라지만 여간 심상치 않고 기분이 좋지 않는 내용이라서 온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는데 희미하게 정신이 들어 얼굴을 막 비비고 있을 때 아줌마들의 그 소리가 꿈이 아니라 실제 우리 집 마당에서 어머니를 붙들고 하고 있는 소리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끔찍하게도 배가 전복되어서 돌아오지 않고 있고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고 아주머니들을 붙들고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그게 진순아, 어쩌면 좋니?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역시나 같은 말이었고 어머니는 그만 그대로 다리가 꺾여 주저앉고 마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뒤로하고 아주머니들을 따라 신발도 대충 구겨 신고 비바람을 뚫어가며 정신없이 미친 듯이 바닷가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 이후로 저는 계속 그 바닷가 앞에서 돌아올 배를 기다렸어요. 제발, 여보, 돌아와. 저는 실없는 사람처럼 그 말을 중얼거리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허나 아무리 그 바닷가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달력을 수없이 찢어가며 나를 흘려보내도 남편을 다시 만날 수는 없었어요. 아침에 잠깐 피곤한 얼굴로 나갔던 남편은 그렇게 바다에 휩쓸려서 어디까지 가버렸는지 정말 황망하고도 말도 안 되는 상태로 저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버렸어요. 제가 바닷가에서 못 나오고 있자 아줌마들이 달려와 저를 끌어내다시피 하여 바닥에 눕혀 죽을 떠먹여 주셨죠. 이젠 보내야 해, 진순아. 보내야 한다니 누굴 말입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허나 그 후 남편을 잃은 저는 유가족이라는 어이없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야 했으며 어머니와 저는 넋이 나간 상태로 뭘 삼키지도 못하셨어요. 보다 못한 친정 어머니가 와서 밥을 억지로라도 챙겨주려고 하실 정도로 보통 비참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1년에 몇 번이고 아파서 알아눕는 삐쩍 마른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도 늘 수줍게 웃어주고 꽃을 따다 귀 옆에 꽂아주던 남편. 육지로 나가서 그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했더라면 더 많은 걸 했었을 그 사람. 어머니와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좋아하지도 않은 바다로 나가서 늘 굳은 일을 했던 그 사람. 이제 그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 같았고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어머니만 계신 상태였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내가 이 사람의 짐이 되어 발목을 잡은 것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 괴롭고 토할 듯한 메스꺼움이 올라왔어요. 어머니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인 나도 그렇게 남편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순하고 착한 성품을 가진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저는 자식이 없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루 헤아려 보기도 겁날 정도로 너무나 불쌍하고 가엾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바닷가 쪽을 바라보시기만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딸이 나이 30에 애도 없이 과부가 되어버렸다며 가뜩이나 몸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걸 보고 있자니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계속 저보고 그만 친정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언제까지 그렇게 바닷가에 멍청이 나가 앉아 있을 거야. 가슴은 아프지만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않겠어? 몸도 성치 않은데 그러고 있어봤자 다 힘들어지는 거야. 얼른 나와서 너도 좀 있다가 새 시집 갈 생각을 해야지. 엄마, 나는 싫어. 나는 못해. 진순아, 엄마 말 안 들을 테야? 너 그럼 지금 과부로 살겠단 게야? 그 나이에? 차라리 그게 나아. 엄마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았지만 막상 그 뜻을 따르려니 몸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대로 고집을 부리고 있었죠. 남편의 죽음을 이미 제 탓이라 생각하고 있던 입장에서 저만 좋다고 제 행복을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그날따라 무척 진지하고 엄숙한 얼굴로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진순아, 너나 나나 서로 보고 있자니 너무 힘들구나.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 힘들지만 우리 이만 정리를 하자꾸나. 이대로 가다간 늙은 나는 그렇다 치고 너는... 어머니, 싫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하실 줄 아는데요. 저는 싫어요. 어머니도 저보고 이제 네 삶을 생각해서 나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어떤 말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외려 저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게 더 야멸차게 느껴졌고 남편의 모든 기억이 깃들어 있는 이 집을 떠나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어머니 제발 저 나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 명우 씨 기다리지 말라고 하시면 그만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 집에는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랑 같이 살게만 해주세요. 이대로 나가면 저는 못 살아요. 진순아,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왜 못 살아? 이대로면 내가 널 붙잡는 꼴밖에 안 되는 거야. 어머닌 어머니대로 저에게 애원하셨어요. 절 친딸처럼 생각하셨으니 더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허나 남편과 그대로 닮은 얼굴을 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 첫 아들이라서 얼굴을 완전 쏙 빼닮았기 때문에 저는 더 어머니가 애틋했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는 세상에 저렇게 제 팔자를 꼬는 여자가 다 있냐고 저에게 보통 손가락질을 해대는 게 아니었으나 저는 곧 죽어도 그 집에 붙어있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절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물론 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를 내치려고 하셨어요.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니답지 않게 거칠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너 동네 사람들이 지금 나보고 뭐라 수근거리는지 아니? 내가 널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하더라. 내가 왜 너 때문에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하니? 그냥 제발 좀 나가라. 사람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단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네가 나가야 나도 산다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안 나가면 내가 짐 싸서 내칠 테니. 저는 졸지에 어머니 바짓가랑이를 붙들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절 쳐다도 보지 않으셨어요. 그날따라 펄펄 뛰며 화만 내시는데 저는 도저히 어머니 말에 반기를 둘 수가 없었어요. 입 꾹 다물고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자 어머니는 나서서 제 짐까지 싸셨고 전 어쩔 수 없이 그 짐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가면서도 어머니 모습이 너무 밟혀 뒤를 돌아봤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매몰차게 나오시기로 작정을 했는지 절 배웅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허나 저는 알고 있었죠. 우리 어머니가 지금쯤 눈물로 마음으로 저를 배웅하고 있으리라는 걸. 절 위해 일부러 그리 화를 내셨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길을 겨우 나서 친정에 도착했어요. 아이고, 우리 딸 왔구나. 그래, 진순아,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엄마는 절 안고 엉엉 아이처럼 우셨고 저 때문에 집안 온 식구들이 나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저 없을 때 시어머니를 찾아가 언제까지 애를 붙들고 있을 거냐며 내보내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저를 내칠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 저는 그걸 알 리 없었기에 그저 친정에서 쥐죽은 듯 일만 하며 살았어요. 아무래도 처음엔 그 바닷가를 떠나 새로운 곳에 오니 남편에 대한 슬픔도 어머니 생각도 조금씩 잊혀져 가는 듯 했어요. 가끔 우리 어머니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나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잘 살고 계실 거라 생각하며 마음을 동요매었습니다. 허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에 온 지 1년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동네 아줌마가 저희 엄마를 찾아오더니 혼자 사는 총각이 있는데 나이는 좀 많지만 직업도 교사이고 사람이 괜찮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그럼 우리 진순이 짝으로 딱이네. 진순아! 진순아! 어머니는 제 방문을 열고 화색이 도는 얼굴로 얘기를 전달하셨어요. 이제 너도 시집 갈 때 되지 않았니? 1년이면 긴 시간이란다. 새 출발해야지. 아이도 낳고, 응? 어머니는 계속 살살 절 달래려 하셨고 저는 당연히 망설여졌지만 이미 엄마는 절 대신에 그 남자와 약속까지 성사시킨 후였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교사라는 그 남자가 먼저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진순 씨라고 하셨죠? 예쁘게 생기셨네요. 아, 네. 처음엔 별 대화가 아닌 대화를 나누며 이어갔어요. 교사라는 남자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사람도 우직해 보였고 살아온 걸 들어보니 나름대로 책임감도 강해 보였어요. 거기다 자기가 나이가 많은 거에 약간의 미안함도 있는지 멋쩍은 얼굴로 제 나이가 많아서 진순 씨 짝으로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하는 말을 하는데 어떤 면에선 사람이 순박해 보였습니다. 선자리가 끝나갈 때쯤엔 역시나 제안을 하더라고요. 진순 씨, 우리 한 번 더 만날까요?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요? 영화요? 당시 영화는 지금처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낯설었어요. 허나 남자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며 저와 영화 구경을 꼭 하고 싶다 하더군요. 그래서 남자와 함께 얼떨결에 다음 약속을 잡아버렸습니다. 집안에선 그 소식을 듣자 난리가 났어요. 엄만 특히 얼굴에 세상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너무도 기뻐하셨고요. 그래,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다고? 사람은 어떻드나? 뭐, 괜찮았어요. 괜찮드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진순이 이제 곧 시집 가겠네. 아휴, 내 가슴에 한이 다 풀린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진순이를 살리시네요. 엄마가 날뛰자 덩달아 집안 식구들도 마치 결혼이라도 할 때 좋아했고 저는 떠밀려 계속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남자를 만나면서 저는 딱히 좋다는 건 없었어요. 그저 만나야 하니까, 집안에서 결혼을 하라 하니까 그게 그 남자를 만나는 이유였어요. 허나 그이도 그걸 알았던 건지 어느 날은 제게 묻더라고요. 진순 씨, 저 혹시 뭐 하나 물어도 됩니까? 절 좋아하시긴 하는 겁니까? 만나는 관계에서 하기엔 얼떨떨한 질문이었지만 그땐 저도 그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 그랬기에 저는 쉽사리 대답할 수 없이 고개를 돌리고 말았죠. 남자는 퍽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요. 그래도 남자는 몇 번 만나면 정이 들 거라며 계속해서 제 앞에 나타났어요. 길을 걷던 와중에도 집 앞에도 불쑥불쑥 나타나 저를 놀래켰어요. 그러면서 진순 씨, 자주 보면 정드는 거래요. 라는 말 한마디를 하곤 쑥스러운 얼굴로 사라져버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를 만난 지 반년쯤 되었을까요? 양가 집안에선 서둘러 결혼시키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진순아, 엄마가 보기엔 그 남자 사람도 순박해 보이고 참 성실해 보이더라. 엄마한테 하는 것만 봐도 알아. 이젠 너도 마음 잡았으니 갈 때 되지 않았니? 얼른 날 잡자. 엄마는 날마다 저를 구스리러 들었고 집안 식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느새 제 혼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 되었고 집안은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좀 아픈 날이었는데요. 남자가 갑자기 약을 전해준다며 저를 공원 앞으로 불러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갔는데 제 손에 작은 꽃다발을 쥐어주며 말하더군요. 진순 씨, 저랑 살아주세요. 제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쉽사리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친 한 사람 때문이었죠. 바로 제 남편이요. 험한 바다를 가르고 나가 그대로 삼켜져 버린 남편. 그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맴돌아 입안이 진흙으로 막힌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 반응을 예상했는지 당황하지 않고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전 남편 아직 못 잊으신 거 압니다. 제가 잊게 해드릴게요. 이 남자는 반년 동안 제 마음이 어떻든 간에 끈질기도록 저를 따라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순간 들더군요. 그리고 저도 이젠 정말 새 삶을 살아야겠단,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단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남편 될 사람과 함께 식장을 잡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죠. 그렇게 제가 정신을 놓고 있는 사이 일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문득 시어머니 얼굴이 너무도 보고 싶더군요. 결혼하게 된다면 앞으로 정말 못 볼 터인데 그 전에라도 한번 꼭 보고 소식이라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도 말 않고 기차표를 끊어 바닷가 마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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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보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간 순간 저는 기력 없이 누워 피를 토하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황망한 정신에 급하게 119를 불렀고 어머니를 따라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여 어머니를 살릴 수는 있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몸이 많이 상해 계신 상태였어요. 거기다 제대로 먹지 않아 영양실조 상태라는 의사의 말을 듣는데 이미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얼마나 이 슬픔을 혼자 감내하고 계셨던 건지, 홀로 이 쓸쓸한 집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간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떠올리니 더 죄책감이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정신이 깨어 저를 발견한 어머니 말은 그만 목을 놓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너, 이게 꿈이냐? 너, 우리 며느리 맞냐? 우리 진순이 맞아? 네, 저 맞아요, 어머님. 아이고, 우리 진순이 맞구나. 진순아. 저를 여전히 다정하게 며느리라 부르시며 제 손을 꼭 잡으시는데 그간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보고 싶어 하셨던 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로 저는 어머니 곁에 계속 머물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친정에서 걱정한다고 서둘러 가라 했지만 전 그럴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저 어떻게든 어머님 곁에 머물며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하지만 제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자 저희 엄마가 결혼이 엎어질까 걱정이 되셨는지 어딘지 바락바락 캐묻게 되셨고 제가 주소를 알려주자 엄마 대신 결혼할 그이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진순 씨. 상우 씨. 이분이 진순 씨의 시어머니 되셨던 분이세요? 고우시네요. 그이는 당황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천천히 제 옆에 계신 시어머니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남자예요, 어머님. 결혼할 남자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놀라는 기색이셨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축하한다고 우리 진순이 잘 부탁한다며 그이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이도 그렇게 시어머니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저에게 잠시 커피를 한잔하자며 병원 밖으로 나가자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이가 먼저 제 의사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진순 씨? 저는 여기 있을래요. 미안해요, 상우 씨.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나자 우리 둘 사이에 잠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침묵이 흘렀어요. 그이는 잠시 벽을 보더니 덤덤히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내가 진순 씨에게 진심이면 진순 씨도 언젠가 나한테 마음을 내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안 되는 것도 있나 봐요. 내 욕심이 너무 깊었나 봐요. 진순 씨, 아까 시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잘해드리세요. 전 이만 갈게요. 그게 바로 그이와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직전까지 갔던 결혼을 깨졌고 친정에선 역시나 난리가 났습니다. 진순이 너 제정신이야? 당장 들어와. 왜 네가 시어머니도 아닌 사람 옆에부터 병간호를 하는 게야. 얼른 들어오라고. 엄마는 저 때문에 며칠을 끙끙 앓으셨다 해요. 골칫덩어리 딸이 과부를 자처하더니 이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겠다니 엄마 입장에선 당연히 속이 썩을 만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엄마에게 자식으로서 죄송스러워요. 허나 저는 당시 이미 마음이 굳은 상태였어요. 시어머니 역시 반대할 게 분명했지만 저는 어머니 옆자리가 제 자리라 여겼어요. 시어머니가 태어난 날 시어머니를 집에 바래다 주고 정성스레 밥까지 차려드린 후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결혼할 네가 왜 내 옆에 있겠단 거야? 어머니, 저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랑 그냥 살래요. 어머니는 저희 엄마보다 더 격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러면 하늘로 간 아들이 날 꾸짖을 거다. 이건 날 위한 길이 아니다. 저에게 화도 내시고 달래기도 하며 어떻게든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어요. 어떤 날은 내쫓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집 안으로 기어들어와 집안일을 했고 결국 저에게 어머니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셨죠. 진순아, 그럼 약속해라. 좋은 남자가 있으면 가기로. 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기로. 알겠니? 네,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와 그런 작은 약속을 하나 하고선 그렇게 천천히 다시 일상 속으로 힘겹게 걸어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문제는 생계였어요. 생활을 책임졌던 남편도 없고 이제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니기도 하고 친정에도 도움을 구해서 살 길을 조금씩 마련해 나가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들은 처음엔 제 흉을 보시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대단하다며 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곤 했어요. 그러다 평소 절 기특하게 여기시던 어떤 아주머니가 제안을 하셨어요. 진순아, 너 앞으로 네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면 장사를 차라리 해보는 게 어떻겠니? 생선이요? 응, 시장에서 생선이라도 팔면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수 있지 않겠니? 아주머니 말을 들으니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낮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생선을 팔고 난 후엔 어머니 식당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본래 아주 조그만 식당을 하셨고 뱃일을 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허기를 달래는 작은 곳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오후쯤까지 생선을 팔고 오후에는 어머니 식당에 가서 같이 일을 했었어요. 몸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살 국리라 하고 앞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선지 보통 독해지는 게 아니더군요. 어머니는 그런 제가 안쓰러우셨던지 매번 아침마다 제 도시락을 그렇게 정성스레 싸주셨어요. 식당을 하시는 분이시라 보통 손맛이 좋은 게 아니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양껏 채워주시고 새밥을 뜨끈하게 해서 늘 싸주시곤 했어요. 시장에선 생선을 한껏 팔고 어머니 식당으로 넘어가면 또 제가 먹을 밥을 챙겨두셨다가 다시 한 상 차려주시곤 했고요. 진순이 왔니? 오늘도 시장에서 고생 많았다. 얼른 뜨끈한 밥 한 끼 하렴. 늘 눈가에 주름이 슬며시 지면서 천천히 웃으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죠. 그러면서도 어머니와 제 사이에는 은연중에 약속 같은 게 있었는데 속은 어떨지언정 겉으로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둘 중 누구 하나라도 터뜨렸다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지 이미 어머니 곁에 제가 그리고 제 곁에 어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명해 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차라리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서로의 앞에서만은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마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저에게 대해주는 모습들로 저는 어머니를 내가 책임지고 모셔야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남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를 내보낼 생각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야 결국 완전히 꺾이셨고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저를 의지하게 되셨어요. 당시 제가 생선을 팔고 있을 때 옆 가게에 일하는 김 씨라는 남자분이 있었어요. 대략 아마 저보다 나이가 대여섯 살 정도 위였고 매번 같이 장사를 하다 보니 인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분은 꽤 나이가 들도록 장가를 못 갔는데 제가 남편과 사별한 여자라는 것을 어디서 듣고 알았던 모양이었어요. 진순아, 그 총각 나이면 그래도 흉은 아니다. 몇 년 전에 여기 왔다던데 그 사촌도 그렇고 총각네 집이 꽤 잘 사는 모양이야.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자 그렇게 열심히 사느라고 장가를 못 갔다네. 가게도 몇 개씩 갖고 있다더라. 그런 사람이 네게 호감을 보이다니 이게 보통 기회겠니? 어머니, 김씨 좋은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또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진순아, 너도 좀 지나면 40이 될 텐데 그때는 더 이상 남자가 없을 거야. 아니, 네 홀몸도 힘든데 나 같은 노인네 데리고 네 인생에 재밌을 게 뭐냐. 그만 고집 부리고 김씨 좀 만나거라.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되니 저도 결심한 바를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저 어지간한 결심으로 어머니와 사는 게 아니에요. 명훈 씨가 안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명훈 씨랑 결혼하는 순간부터 어머니와 평생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니 제게 남편이 있거나 없거나 어머니와 사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만 저를 편히 받아주세요. 이번에는 완전히 제 마음이 전해졌던 건지 어머니는 제 눈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시더군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친정에서는 도대체 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좋다는 혼처도 다 놓쳐버리고 죽을 때까지 부모 속을 썩여야 시원하겠냐고 야단이셨어요. 그것도 어느 시기까지였지. 제가 계속 나이를 먹어가니 결국 포기하시더군요. 이후에 어머니 몸이 불편해지면서 제가 식당을 이어받게 되었고 밥벌이도 그럭저럭 하면서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가끔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굳이 본인이 나가시겠다고 아직도 본인 손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며 억지로 우겨서 대신 일하러 가셨어요. 그것도 어머니 연세가 90이 다 되시니 그때가 돼서는 그리 하실 수 없었지만요. 어머니는 참 많은 것들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식당을 할 때에도 음식들 손질하는 법이나 어머님만의 요리 방식, 가게를 꾸려나가는 방법들을 직접 손으로 써서 적어주시고요. 그 덕에 가게를 꾸려나가는데도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시어머니와의 추억도 많았는데요. 제가 운전을 배워서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 좀 먼 곳으로 나가게 되면 그렇게 애처럼 웃으시면서 네 덕에 편하게 장도 보고 구경도 한다고 좋아하셨어요. 바람 참 좋다, 진순아. 그죠,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손 그리 뻗으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알겠다, 알겠어. 이상하게 저는 어머니가 웃으시면 마치 남편이 웃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게 꼭 제 상처에 일시적으로 약을 발라주는 듯 느껴지곤 해서 어머니를 그렇게 웃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보고 미련한 여자라고 수군대는 여자들도 많았지만 결국 산다는 건 제각기 스스로 손으로 끌어모은 것들로 사는 게 아닐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날들을 수년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내오다 보니 어머니와 보낸 시간들이 제가 결혼하기 전 홀로 보내던 때에 몇 배로 훌쩍 넘기게 되었어요. 그 사이 저는 다소 인생의 힘든 시기도 넘기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거였어요. 자식이라면 누구나 한번 부모를 보내야 하지만 평소 엄마 가슴에 대못을 많이 박은 자식이라 그런지 슬픔이 다른 자식들보다 몇 배로 더 컸어요. 엄마 영정사진 앞에 있는데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허나 시어머니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같이 오셔서 제 마음을 참 많이 다독거려 주셨어요. 진순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거라.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게다. 네 어머니가 일전에 날 찾아와서 한 말이 있어. 진순이 네가 자신에게 가장 어여쁜 자식이라 하더라. 넌 그런 자식이다. 저는 어머니의 말에 더 목이 메인 듯 울었고 그 후 어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겨우 정신줄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아마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정말 죄책감에 평생을 몸부리치며 살았을 겁니다. 당시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보통 연세가 아닌데다 저도 나이가 좀 많은 게 아니었으니 똑같이 나이 먹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건 육체적으로 참 고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보내는 요양원에는 제가 너무 구식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건 못하겠더군요.
저는 이후 어떻게 보내게 될지 몰라도 어머니는 이 집에서 쭉 계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서방님들이 오셔서 제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절하고 그저 어머니와 그렇게 쭉 있었어요. 하지만 이후 몇 년을 더 보내시고 주무시는 건지 가신 건지도 모를 정도로 숨이 얕게 흔들리던 날,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과 본인의 남편이 있는 곳으로 조용히 가셨습니다. 그처럼 오래도록 제 곁에 있던 한 생명이 움직임이 있던 생명체가 종족을 감추게 된 것이라서 그리도 구멍이 컸던 것일까요? 이제서 저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이 너무나 커서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까지 울지는 않았는데 그만 넋을 놓고 오열을 했어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허했는지 이제 정말 내 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결핍과 공백이 크게 느껴져서 새삼스럽게 빈자리가 두렵고 걱정스레 느껴졌어요. 그나마 당시 조카들이 이모 혼자 사는 게 안쓰럽다며 근처로 오라고 해주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러지도 못하겠더군요. 이 집에서 떠나 다른 데로 가게 된다면 물을 옮겨버린 물고기들 마냥 저는 옴짝달싹 못하고 숨을 못 쉴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차에 서방님들이 오셨고 일단 정신을 차려야겠기에 얼른 재산 정리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모아두신 통장도 전부 드리면서 유품을 함께 처분하고 있었는데 대뜸 서방님들이 이런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형수님, 어머니 통장에 있는 이 8천만 원과 보험료 5천만 원도 모두 형수님께 드리기로 저희는 얘기를 끝냈어요. 이건 형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맞아요. 그동안 마땅히 감사의 표현도 드리지 못했는데 이걸 저희에게 주시다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네? 본인들의 형이었던 제 남편과 비슷한 성품이라 늘상 말씀들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었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정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그리고 이 집 너무 낡아서 이제 형수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혼자 이것저것 다 고치고 손보고 잡아가며 사시기 힘드실 거예요. 어머니 계실 때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여윳돈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 너무 늦었어요. 이 집 허물고 새로 집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그리 오래 살지 못했지만 어머니와는 수십 년 넘게 살아왔던 이 집. 그냥 제 피부와 같이 그대로 한 몸이 되어버린 집이지만 그간 살면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부스러기가 떨어져도 여자 둘이 살면서 한계가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태껏 잘 살아왔는데 제가 나이가 많이 드니 몸도 성치 않고 갈수록 나 혼자서 이제 어찌할까 싶은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두 서방님들께 참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나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지금은 공사가 들어가 있고 저는 언니들이 얼마간 와 있으라고 해서 번갈아가며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내 자매들이니 편히 대접받으며 살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와 남편의 기억이 깃들어 있는 그 집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남편과 어머니를 너무 많이 그리워하고 아파하지는 않으면서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어머니 그리고 날 낳아주신 엄마, 두 명의 어머니 모두 하늘에서 평안히 쉬세요. 제가 찾아뵐 때까지 그저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지내고 계셔야 합니다.